두만강을 건너는 순간 제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서라.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물속에서 필사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던 그때 옆으로 무언가가 흘러갔습니다. 총에 맞은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볼 사이가 없었습니다. 나만 살아야 했으니까요.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2007년에 한국 땅을 밟은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강물의 차가움, 총소리, 그리고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 제 이름은 김혜영입니다. 북한 함경북도에서 태어나 자랐고 오빠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22살의 대학생이었습니다. 돈을 벌겠다는 순진한 생각으로 따라 나선 브로커의 뒤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탈북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 6년간 숨어 지내며 겪었던 강제 결혼, 딸과의 이별, 그리고 마침내 찾은 자유의 의미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진실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날부터 2004년 봄, 저는 북한의 한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갔고 주말이면 장마당 시장에 나가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오빠 그리고 제가 함께 살았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는 이미 오래였습니다. 고난의 행군 1999, 10년대 경제난 이후 국가에서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작은 장사를 하셨고 오빠는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혜영아.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빠가 배에서 사고를 당했단다. 오빠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배에서 일하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희 집안의 기둥이 하나 무너졌습니다. 아버지에 이어 오빠까지. 이제 집안을 책임질 사람은 어머니와 저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북한에서는 누가 죽어도 국가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가족이 해결해야 했습니다. 장례 비용, 생활비, 미래에 대한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대학을 그만두고 돈을 벌어야겠다고. 22살의 나이에 학업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장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장사 경험도 없고 미천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어머니를 도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 날 한 아줌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돈 벌고 싶니? 중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몇 달만 일하면 가족이 1년은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순진했던 저였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믿었으니까요. 어머니와 상의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지만 결국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그 아줌마를 따라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결정인 줄도 모르고 출발하는 날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부디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돌아와라. 어머니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와의 마지막 만남이 될 거라는 것을. 브로커 아줌마를 따라 나선 우리는 모두 3명이었습니다. 저보다 어린 19살 여자애 둘이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이유로 길을 나섰습니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절박함. 중국 가면 좋은 일 시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브로커 아줌마는 계속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국경 지역으로 가는 동안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길 곳곳에 검문소가 있었고 군인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통행증을 검사할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긴장하지 마. 다 계획대로야. 브로커 아줌마는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이 길을 여러 번 왔던 모양이었습니다. 국경 근처 어느 민가에 도착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방 한 칸에 우리 넷이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감은 높아져만 갔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밤이 깊어졌을 때 브로커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이제 출발할 시간이야. 그리고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강에 들어서면 누군가 서라고 소리칠 거야. 그때 절대 서지 마. 무조건 앞으로 달려. 이해했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미립국이 아니라는 것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브로커 아줌마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이미 여기까지 왔잖아.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가족들에게 중국 간다고 말했고 어머니는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조금만 참으면 돼. 강만 건너면 돼. 그러면 돈을 벌어서 어머니께 드릴 수 있어.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의 둘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누군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스스로를 안심시키려는 말이었습니다. 밤 11시쯤 우리는 두만강으로 향했습니다. 철조망이 보였고 그 너머로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강만 건너면 중국이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브로커 아줌마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챕터 4 탈출 결심. 강둑에 섰을 때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2월의 두만강은 완전히 얼지는 않았지만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워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 검게 흐르는 강물을 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빨리 들어가. 시간이 없어. 브로커 아줌마가 재촉했습니다. 저 먼저 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이빨이 딱딱 부딪혔습니다. 따라와. 그리고 소리 내지 마. 넷이서 조심스럽게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발밑은 미끄러웠고 강물의 흐름이 생각보다 셌습니다. 철조망 사이를 빠져나가는 순간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몸을 낮춰 기어가듯 통과해야 했습니다. 옷이 철조망에 걸렸고 손이 베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서라. 귀를 찢는 듯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브로커 아줌마가 했던 말 그대로였습니다.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멈추지 마. 달려. 브로커 아줌마의 다급한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물속에서 필사적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탕. 총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애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탕, 탕. 어디를 향해 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맞지 않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옆으로 무언가 흘러갔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미 보지 마. 그냥 가. 브로커 아줌마의 외침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볼 사이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을 도울 수도 없었습니다. 나만 살아야 했습니다. 다리가 풀렸지만 계속 움직였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저도 저렇게 될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발에 땅이 닿았습니다. 물이 얕아졌습니다. 강 반대편에 거의 다 온 것이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마지막 힘을 짜내 물 밖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온몸이 젖었고 추위에 떨렸습니다. 하지만 살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빨리 와.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중국 땅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우리는 셋뿐이었습니다. 한 명이 없었습니다. 아까 그 여자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기, 한 명이, 조용히 해. 어서 가자. 브로커 아줌마는 냉정했습니다. 슬퍼할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북한을 등지고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챕터 5 탈출 실행.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느낀 것은 안도감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숲속을 한참 걸었습니다. 길도 없는 곳을 헤매다시피 했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움직일 때마다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자. 브로커 아줌마가 어느 폐가 같은 곳에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옷을 갈아입으라며 중국 옷을 건넸습니다. 손이 얼어서 단추를 채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말을 하면 안 돼. 알았지? 북한 말투가 들키면 바로 신고당한다고 했습니다. 중국 공안 경찰에 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보내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온몸이 오싹해졌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다시 돌아간다? 그것도 강제로? 탈북 시도를 했다는 이유로 북한에 돌아가면 정치범 수용소로 간다는 소문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조용히만 있으면 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날이 밝았습니다. 브로커 아줌마는 우리를 그 폐가에 숨겨두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저와 다른 여자애는 덜덜 떨며 그곳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괜찮을까? 여자애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시간 후 브로커 아줌마가 중국 남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2명이었습니다. 중국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얘들아, 이분들이 너희를 데려갈 거야. 어디로요? 일할 곳으로. 브로커 아줌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남자들에게 넘기고는 사라졌습니다. 돈을 받고 우리를 판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일자리를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팔려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어느 시골 마을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처음 본 남자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35쯤 되어 보였습니다. 통역하는 조선족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이야. 네. 여기서 살아야 해. 이해했지? 한 번도 손잡아 본 적 없는 사람.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는 사람. 대화해 본 적도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하라니. 울고 싶었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거부하면 공안에 신고할 거야. 그러면 북한으로 다시 가는 거고.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죽음. 여기 남아도 지옥. 그렇게 저는 강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04년의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저와 조선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그 남자. 우리는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악몽 같았습니다. 북한에 계신 어머니 생각에 밤마다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돈 벌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저는 여기서 갇혀 지내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챕터 6 중국에서의 도피 1300자. 배가 부르기 시작했을 때 새로운 공포가 시작됐습니다. 신분이 없는 제가 병원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신분증이 없으니 아이를 낳아도 출생신고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유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배가 부른 것을 남들에게 들키면 안 됐습니다. 탈북 여성이라는 것이 들통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배를 졸라맸습니다. 천으로 배를 감싸고 꽁꽁 동여맸습니다. 괜찮겠어?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착한 분이었습니다. 저에게 중국말을 가르쳐 주려 애쓰셨고 힘든 일은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탈북자라는 사실은 숨길 수 없었고 그것은 늘 위험 요소였습니다. 2005년 3월 딸을 낳았습니다. 집에서 낳았습니다. 병원에 갈 수 없었으니까요. 산파 아줌마가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느낌을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태어난 아이에게 처음 한 말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잘못으로 신분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합법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딸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국식 이름도 중국식 이름도 아닌 제 마음대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깨웠습니다. 빨리 일어나. 공안이 온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딸을 안고 뒷산으로 뛰었습니다. 그때 딸은 겨우 100일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산속에 숨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딸이 울까봐 젖을 물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시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셔서 내려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늘 불안했습니다. 언제 또 공안이 올지 모르니까요.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돌이 되고 두 돌이 되었습니다. 제 신분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매일매일을 버텨나갔습니다. 중국말도 조금씩 늘었고 그 마을에서의 생활에도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계신 어머니를 버리고 온 것 같아서 연락할 방법도 없고 소식을 전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죽은 줄 알고 계실지도 몰랐습니다. 6년이 흘렀습니다. 6년 동안 숨어서 살았습니다.
신분증 없이 떳떳하게 길거리를 걸을 수도 없이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한국행을 도와줄 수 있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조선족 아저씨였는데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보내주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가고 싶어요? 묻는 말에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남한? 그곳은 제게 너무 먼 곳이었습니다. 거기 가면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신분증도 받고 떳떳하게 살 수 있다고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딸이 문제였습니다. 딸을 데리고 갈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딸을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평생 숨어서 살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결정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자리를 잡고 딸을 데려오겠다고. 챕터 7 한국행 여정 2007년 1월 한국행 길에 올랐습니다. 딸과 헤어지는 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6살이 된 딸은 제가 어디 가는지도 모른 채 할머니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잠깐 다녀올게. 금방 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말 잘 듣고 있어. 엄마 꼭 다시 올게. 딸을 꼭 안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것처럼 꼭 안았습니다. 중국을 빠져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며칠을 기차 안에서 보냈습니다. 신분증 검사가 있을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또 브로커를 만나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번에는 강이 아니라 산길이었습니다. 밤새 산을 넘었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온몸이 땀으로 젖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경찰에 자진 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탈북자라고 밝히면 한국 대사관으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 경찰관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체포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어디론가 전화를 했습니다. 며칠 후 한국 대사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제서야 안심이 됐습니다. 정말로 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태국을 거쳐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딸 생각이 계속 났으니까요. 2007년 4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북한을 떠난 지 3년, 중국에서 6년을 숨어 지내고 마침내 도착한 곳,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국정원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몇 주 동안 갖은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진짜 탈북자가 맞는지 간첩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왜 탈북했습니까? 중국에서 뭘 했습니까? 북한에 가족이 있습니까?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지쳤지만 참았습니다. 이것만 지나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테니까. 하나원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에 입소했습니다. 거기서 석 달 동안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북한말과 비슷하지만 다른 말들이 많았습니다. 억양도 달랐습니다.
장마당이 아니라 시장이에요. 동무가 아니라 친구예요. 강냉이가 아니라 옥수수예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슈퍼마켓에 가면 진열대 가득한 음식에 놀랐습니다.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쓸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아무 말이나 해도 잡혀가지 않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정착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평생 먹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챕터 8 한국 정착. 첫 직장을 구했습니다. 식당이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사장님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 한국 온 지 나흘밖에 안 됐습니다. 사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해 보겠어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주방 세제라는 것도 처음 써봤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냥 비누로 설거지를 했으니까요. 설거지가 쌓이는데 손은 느렸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막 하다 보면 그릇을 깨뜨리기도 했습니다. 사장님이 소리를 지를 때도 있었습니다. 똑바로 좀 해요. 그럴 때마다 속상했습니다. 내가 북한 사람이라서 무시하는 건가? 우습게 보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사장님도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말투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살려면 조금씩 바뀌어야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덜 주목해요. 사장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제가 탈북자라는 것이 티나면 사람들이 달리 대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보거나 혹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보거나 8개월 후 첫 월급을 모아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딸을 만나러 갔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딸. 얼마나 컸을까? 저를 기억이나 할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딸을 봤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딸은 제 얼굴을 보더니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엄마 손에서 자랐기에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수진아, 나가자. 딸의 손목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엄마가 들으면 안 되니까요. 엄마가 누군지 알겠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딸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엄마라는 존재를 알아줘서 고마우면서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일주일을 함께 보냈습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예쁜 옷도 사주고 안아주고 또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헤어져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엄마 가지 말아요. 딸이 처음으로 제 옷깃을 잡았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1년에 꼭 한 번씩 올게. 내 생일 때마다. 약속할게. 그 약속을 지키려고 지금까지 1년에 한 번씩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삶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방송 활동도 했지만 상처받는 일도 많았습니다. 북에서 뭘 먹어봤겠어요? 음식 프로그램에서 어떤 게스트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농담이었겠지만 저에게는 상처였습니다. 거지 같은 북에서 못 먹고 살던 게. 광고 촬영장에서 들었던 말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간첩 아니에요? 농담처럼 던지는 그 말도 가슴에 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한국 사람과 사내 커플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신랑은 좋은 사람이지만
남과 북의 문화 차이로 싸우기도 합니다. 미역국에 돼지고기를 왜 넣어? 소고기 넣는 거야. 계좌번호 불러줘. 835-2- 왜 다시 쓰는 거야? 이런 작은 차이들이 때로는 큰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것도 다 적응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지금도 가끔 슈퍼마켓에 갑니다. 진열대 가득한 음식들을 볼 때면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어머니도 이런 걸 보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유가 무엇인지 이제는 압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것,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것, 꿈을 꿀 수 있는 것. 탈북하신 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북쪽에서 왔을 뿐 우리가 사는 곳은 대한민국입니다.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유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자신이 하는 일에 열심히 살아가면 모든 꿈이 이루어집니다. 15년 전 두만강에서 들렸던 총성. 그때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찾아온 것입니다. 부디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